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16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용옥 기자, 김진호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차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 벌써 여러 가지 주요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원, 정치의 복원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한 것을 보고도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그 대변인으로도 보고했지만 그 대표적인 이게 좀 부정적 의미를 완전히 빼고 말씀을 드리면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협상도 잘하고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단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냥 우리 업계의 말로 선수입니다. 그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할 것 같고 거기서 좀 대통령의 뜻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야당하고 함께 좀 정치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네.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김진호 선배는 좀 어떻게 총평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용욱 기자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뭐 이 대통령 뭐 실용 스타일 이게 바로 이제 녹아 있는 인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정부 기본적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이렇게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경제 회복해야 되는 이 과제가 되게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파격적인 인사보다는 당장 이제 검증된 인사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인사들이 필요하니까 뭐 우상호 수석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정책실장 지명된 뭐 그 김용범. 김용범 네. 수석도 뭐 현장에서 뭐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이제 지금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검증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신 분 아닙니까? 김준 선배 어떤 이력을 가진 분입니까? 근데 뭐 이력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일반 분들이 보는 것과 달리 이제 두 가지 반전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뭐 외모가 곱상하고 뭐 사선 뭐 서울에서 의원을 지냈으니까 약간 네. 도시남 이미지가 있는데 이분 이제 강원도 철원 출신입니다. 뭐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철원이죠. 그래서 본인이 낸 에세이집 제목도 이제 촌놈이에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하고 달리 이제 유년기부터 이제 청년기까지 되게 이제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철원 지주 집안 출신 장남이고 뭐 도쿄 제국대학까지 뭐 유학 갔다 왔던 사람인데 이게 해방되면서 이제 그 철원이 당시 이제 북한 땅이 되면서 이 북한 조선노동당한테 이제 땅을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25 끝난 뒤에 이제 수복이 됐는데 일부 이제 땅을 돌려받았는데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학교 건물 지어가지고 국가에다가 이제 헌납하면서 이제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숭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되게 가난하게 지냈고 그 졸업식 때 그 가족들이 이제 빚 갚느라 못 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뭐 졸업장 받아가지고 뒷산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도 뭐 이 저기 등록금 못 내가지고 뭐 자기 학우들 보는 앞에서 이제 회초리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호 그 수석이 이제 삼남 일녀 중에 막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형들이라든가 누나도 다들 이제 이른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모두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이게 이제 결국 가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81년 이제 연세대 국어 국문과 입학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주변 친척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고 본인도 대학 시절 내내 뭐 이제 일일 노동자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우상호의 대학 시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운동권을 대표하는 표상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86그룹 중에서도 선두에 있는 분인데 연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고요, 이용 선배. 예, 그 87년 그 유명했던 6월 항쟁 당시에 이제 총학생회장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돌아다녔던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이한열 열사 돌아가셨을 맞아요. 때 네. 우 수석이 이제 이한열 열사 영정을 딱 들고 사진을 들고 있고 옆에 그 지금은 유명한 배우 우현 씨가 이렇게 태극기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보면 저기 우현 씨가 지금 머리를 빡빡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 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뭐 전두환 호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막 투쟁 열기가 달아오를 때인데 그래서 이때다 좀 더 투쟁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너
삭발할래 단식할래 했는데 우현 씨가 도저히 나는 밥은 못 굶는다. 그래서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들리는 얘기가 우상호 수석이 나중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자기는 우현 씨가 그렇게 못생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십 년을 함께 하면서도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음. 좀 약간 얘기가 거기까지로 오르는데 이제 배우 안내상 씨 또 같이 그때 이제 극렬한 운동권이었는데 안내상 씨는 원래 좀 지하에서 뛰는 사람이라서 원래 우리 때도 보면은 좀 진짜 센 사람들은 지하에 언더서클에 있다고 있죠. 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론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광주 미문화원에 폭탄 설치했다가 뭐 구속도 되고 이런 분인데 이 세 분이 절친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수석이 나중에 뭐 빵에도 갔다 오고 뭐 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안내상 우현이 같이 살았답니다. 한동안 더부살이로. 그래서 그때 뭐 배우들도 드나들고 그래서 그 드나들었던 사람이 뭐 이문식, 이종영, 이필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런데 다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우현 씨가 이제 1987에서 그 맞아요. 예. 박종철 열사 그 사인을 숨기려고 하는 그 치안 본부장을 맡았고요. 그 안내상 씨는 서울에 보면서 황영시 당시에 그 광주 항쟁 무력 진압했던 황영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악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수석이 얘네들은 왜 이런 역할만 하는 거야? 왜 좋은 역할을 안 하나?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한열 열사로 얘기로 돌아가서 이한열 열사 그 어머니 배은심에서 돌아가셨는데 우수석을 아들같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2022년 1월에 돌아가실 때 이제 호상 역할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60 기념 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우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한 다음에 이한열 열사 배은심 어머니 유언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실제로 그쪽에 가면 이제 이한열 기념관도 있는데 아마 그게 우수석이 그쪽 의원하면서 좀 약간 어려움을 그렇구나. 딛고 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하나 덧붙이면 이제 지금 우수석의 모습을 이제 그 특징들을 이제 당시 이제 학생 운동 시절에서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분이 그 국문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인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문예반 출신이었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그 연세대 쪽 그 연세문학과에 들었고 실제로 이제 뭐 5월 문학상 그다음 윤동준 문학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당시 이제 뭐 이 시대 상황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펜을 꺾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 늦가기로 시작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복학을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는 약간 사회 그러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약간 조작 선거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2년 후배가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대표로 있는 그 오연우 씨가 이제 2년 후배였는데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84학번 세미나 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복학생이니까 그 숨기려고 자기가 이제 81학번인데 국문과 84 강타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선거도 이게 조금 다른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운동권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가열차게 좀 이렇게 엄숙하게 그렇죠. 진행했는데 네. 약간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재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을 해가지고 당시 동아일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폭소 속의 진행이라는 데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후보로 나선 우상호 군이 유세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영어 과목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이고 국어 과목을 3학점에서 6학점으로 하겠다. 9학점을 배우나 6학점 배우나 영어 못하는 거 마찬가지다. NL다운 정책 같은데요. 약간 뭐 이제 민족을 강조하는 것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수석이 당시부터 이제 이런 이제 학생 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이제 좀 저변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몇백 명이 이제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학생들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네. 이 총학생회장 됐을 때 1,000명 이상 3,000명 수천 명 이상 모으겠다라고 그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 이제 지금까지 우수석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모토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통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우수석이 이제 학생운동 시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저도 이제 80년 6월의 상황을 이제 회고한 거를 이제 접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한열 열사의 장례 집행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영정든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본인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그 6월 10일 날 80년 6월 10일에
명동 거리에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항쟁 현장에 나가가지고 당시 최루탄이 온갖 군데 쏟아지다 보니까 눈물 콧물을 다 흘리는 가운데 그 직장인들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하늘에게 꽃비처럼 휴지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자기는 가장 인생에서 절절한 장면이었다고 이제 회고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학생운동 시기를 지나가지고 본격적인 전업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영입을 통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게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겁니까? 일단 그 13대 총선 때 88년에 김대중 전 총재가 이제 직접 당시 평민당 영입 제안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한열 열사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그 저거에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죠 네, 연금 상태에서 연금.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우상호 학생이죠. 가서 이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아마 그때 좀 이게 연을 좀 연을 쌓아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88년 13대 총선에서 이제 평민당에 들어와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우상호 당시 이제 우상호 지금 수석이 그걸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1988년 그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잖아요. 근데 당시 김영삼, 김대중 그 후보 단일화 실패하면서 당시에 그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김의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일단 가지 않았다가 95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여기에 이제 이거를 지지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서대문 갑에 이제 우상호 의원 지역구예요. 근데 이 서대문 갑에 또 이제 자기의 그 라이벌이 있는데 그 이성원 전 그렇죠. 지금은 오래 붙었죠. 네.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상호 의원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둘이서 6번 붙어요. 6번 붙는데 그 결과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4승, 뭐 이제 이성원 전 의원이 이제 2번 이겼는데요. 우상호 수석이 4번, 이성원 전 의원이 그렇죠. 4번, 네. 2번. 근데 이게 이제 번갈아 이겼습니다. 16대, 18대는 이성원, 그다음에 17대, 19대는 우상호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2016년 총선부터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대한 수도권 여론이 악화되면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에서는 이성원 지금 구청장이죠. 전 의원이 굉장히 좀 크게 져요.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때 아마 이성원 전 의원이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역구를 털고 2022년 대선 직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서대문 구청장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래서 상황인데, 예,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정치권 영입식은 보니까 99년 11월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또 이제 쟁쟁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른바 이제 전대협 동지들이죠. 그때 이제 이인영, 임종석, 오영식.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 전대협 출신 뭐 청년피라고 해서 다 대대적으로 영입을 하고 이제 그 이제 2000년 총선에 나섰잖아요. 4명이 다. 오영식 의원은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비례대표로 나갔고 그런데 이제 4명 나서 가지고 1명 빼놓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종석 의원만 그 당시에 맞아요. 유일하게 네. 이제 당선이 됐고 아까 이용국 기자 말했듯이 뭐 우상호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은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총선에서 다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선거 경험에서 탈락의 경험도 많은 게 서울시장 선거도 2번 도전했는데 2번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앞서서 제가 아까 우상호, 이성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사람을 다 좀 아니까 두 사람이 되게 달라요. 우상호 의원은 사석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보셨겠지만 좀 재밌고 말도 많고 달변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성원 전 의원은 상당히 진지합니다. 진지충이에요. 말 많이 없고. 근데 우상호 의원은 이제 중앙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관리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이성원 전 의원은 막 지역에서 정말 장난 아니게 돌거든요. 꼼꼼하게 다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홍은동 사니까 2004년 총선에서 이성원 구청장이 져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뭐 성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맞붙다가 지난 총선 때 둘 없는 총선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야, 이제 서대문이 무주공산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옆 지역구지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4선 했으면 사실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2018년도에 그 국회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 그때 도전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세다 보니까 그냥 벽을 못 넘고 그 당내 그렇죠. 경선에서 네. 지고요. 그래서 그냥 총선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박 전 시장이 이제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 성추문 사건 이후로. 그래서 2021년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이때는 당내 경선에서 이제 박영선 전 의원의 벽을 못 넘지요. 어쨌든 좀 그 뭐라고 할까 그 지명도는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 출신이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는데 우상호 의원은 이제 여의도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 유명하지만 네. 인사지만 대중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두 번의 도전을 모두 실패를 했지요. 좀 애꿎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우수석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제 장관 후보 하마평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장관 뭐 후보로 하마평 올랐는데 본인은 이제 그럴 리 없다고 일축을 아예 했고 2019년에도 문화부 장관 내정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본인이 라디오인가 어디 나와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당에서 쓰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뭐 만류했다. 그 당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2020년 북한하고 관계 안 좋았을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오는데 후임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인영 의원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다음 우상호 뭐 수석이었죠. 그런데 또 그때도 본인 입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됐고 대신 어떻게 보면 내가에 참여하는 대신 서울시장 2번 도전한 거잖아요. 근데 2번 그렇죠.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얄궂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한 거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런 정치적 업적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주도한 건데 당시에 이제 온건주의자다 보니까 저도 이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강경파들은 바로 뭐 탄핵해야 된다는데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좀 그 이선 후퇴 절충안을 내서 일단 전국을 안전시키고 근데 당시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조기 대선을 사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준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차피 그 전에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패했고 여론이 완전히 지금 반전이 됐기 때문에 선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한 선거를 별로 바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상호 당시 그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지금 돌려봐야 새누리당에서 40석 안 넘어온다. 그래서 저기 이선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의견을 당시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도 전달을 한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촛불 집회 규모가 막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론이 막 악화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 이제 버티고 뭐 물러나라는 거에도 버티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내부 분열이 일죠. 비박계에서 맞아요. 네. 난 국정농단 책임 이거 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져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호 수석이 처음에는 다시 이제 여야가 합쳐서 뭐 조기하야 절충안을 냈는데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밀어붙인다기보다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안 설명하는 건 탄핵소추안 이거는 당시 이제 안철수당이죠. 김관영 그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 단장은 우리 그 유명한 그 공무원 합격의 지름길인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됩니다. 네. 지금 그분이 그때 하신 말들을 지금 다 스스로 뒤집고 있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네. 여하튼 탄핵의 상징적 장면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리를 취한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12월 9일에 탄핵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지도부에 얘기한 건 222표인데 내지 226표. 실제로는 234표가 나와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탄핵 전에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하고 야삼당이 이제 뭐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마침 그때 또 운명의 장난 같은 건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가 막 터져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청와대 가면 서별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몰래 구조조정 문제를 졸속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부실을 야기했다. 이런 의혹이 막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이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당시 또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새누리당은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네. 협상을 해가지고 당시 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이게 서별관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대신 백남기 청문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백남기 청문회 성과가 이게 크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때 이제
국정농단 이후에 불거지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때의 성과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백남기 청문회에서부터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서서히 무너지는 어떤 그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호 수석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런 성과로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정말, 많습니다. 예. 그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그 백남기 농민 사건 이제 뿐만 아니라 그 8월 이후에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 국회에서 장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면 뭐 그 윤석열 정권을 빼고 나서 그 무조건 이제 대통령이 사실 그걸 받아들였어요. 6차례인가 있었는데 그런데 박근혜가 그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정농단 의혹들이 갈수록 불거지면서 이제 결국 박근혜 산핵으로 이어져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그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김재수 그 해임 결의안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수석 뭐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원체 여야 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본인이 이제 당시 이제 탄핵 표들 모을 때 뭐 밤낮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도 본인이 그 당시에 뭐 술을 엄청 마셨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겉으로는 나 탄핵 반댈세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만나서는 사실 내 찬성인데 대신 절대로 알리지 마라. 알리면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우수석이 지금도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정치적 신의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로 우상호 수석이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사람을 구워 삼는 재주는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이 쓴 그 민주당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노무현 그 대통령을 선출한 그 민주당의 경선 시기에 당시에 이제 이인재하고 어쨌든 각축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불모지여가지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노무현 캠프에서 우상호한테 미션을 줬대요. 너 강원도 출신이니까 네가 가서 설득해라 했는데 정말로 밤잠 안 자고 그 대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술 먹고 밥 먹고 해가면서 미약을 받아내. 실제로 그 투표함을 개봉을 해보니 노무현이 이인재를 누르는 기염을 토하는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와 정견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수용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도 4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난 총선 때는 스스로 불출마를 합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그거 뭐 서울시장 선거 계속 지금 경선 안 됐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국회의원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드는 거는 약간 좀 뭐라 할까 내가 떡도 쥐고 있는데 또 다른 큰 떡을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쳤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4선이면 자기는 할 거 다 이뤘다.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룰 건 다 이뤘고 원내대표도 했잖아요. 당대표 빼고는 다 했고. 그러니까 당대표도 사실 했죠.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배수진을 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서 졌지만 또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정무수석 되기 전에 강원도지사 쪽도 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더 큰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일단 지역구는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이제 후배들한테 양보한다는 얘기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특히 서대문 같은 데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넘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수석도 뭐 4선이나 했고 이제 좀 그 중진 이상인데 네. 계속 잡고 있으면 또 그것도 얼마나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 본인도 본인의 길을 찾아 나가면서 명분도 만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전 정무수석을 받은 것도 본인이 당장이야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정무수석 역할을 잘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우면 그 자체로 당에서 본인의 전국적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금은 사실 우상호 의원이 그 당원들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무수석직에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이제 강훈식 실장 아래에 있는 건데 본인 후배잖아요. 뭐 대통령도 자기보다 사실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자기가 이걸 성공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그 어떤 입지를 키우고 본인이 생각했던 뭐 좀 더 큰 길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하다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좀 임종석하고 같이 정치를 입문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종석과는 우상하고 좀 차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이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현명하게 그 문제를 스스로 내려놓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고 결론적으로 둘 다 대선을 열심히 도왔지만 한 사람은 이 정부에 들어가서 중책을 맡게 됐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역할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이재명 정부에서 걷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정치권 입문 이후에 보면 사실 둘이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죠. 네. 그러니까 임종석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당시 당내 주류라는 뭐 그게 이제 친노일 수도 있고 친문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서는 주류에 좀 가까운 네. 모습을 보였고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주류라고 지금까지 본인도 자기는 항상 뭐 그렇네, 나 주류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고 난 뭐 무게파고 번개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상호 의원을 각 개표별로 또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필요하면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호 수석 스스로 그 자기 영역들을 만들어내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 제가 덧붙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수석을 썼잖아요. 여하튼 근데 비대위원장 할 때 수박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수박이라고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 대선 지고 지방선거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내에서 이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서를 만들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공표를 하지 않아요.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안 만들었다는 입장 하에서 2012년 대선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는 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패배하고 나서 백서가 당내 갈등 분열의 양상 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 만든다. 사실은 이제 만들어 놓고 공표를 안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안 공표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문재인 책임론만 나오고 뭐 이재명 책임론이 안 나왔다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걸 안 내므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나오는 그 순간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그렇죠. 네. 온갖 논란이 다 쌓일 맞아요. 수밖에 예,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우수석이 여하튼 어떤 정치적 고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끝내 이제 백서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을 좀 도와준 셈이 됐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좀 대통령 입장에서 얘가 이 우수석이 선을 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우수석은 말하면서도 기분 나쁠 정도의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딸 이재명 대표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 2번 나가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원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나가는 게 당신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기억하는데 우수석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원칙적으로 좀 정치 원칙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이재명 대표 개인을 공격을 한 것 같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공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나를 공격을 하고 나를 비판을 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 판단이나 그의 언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8번이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잘 발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팔선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까지 팔선 대변인. 뭐 대변인 전문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대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사안들을 갈래를 잘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영역들을 확보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팔선 대변인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 말보다 듣기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정치인 특유의 약간 과장이 있긴 한데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정치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개파에 소속되지도 않고 어떤 개파들은 싫어하기도 하는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항상 부르잖아요. 그만큼 그 능력들을 인정을 받는 거고 이게 이 능력이 이제 그 또 별명 하나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나이퍼라고 해가지고 우나이퍼. 기본적으로 뭐 이 멘트 같은 거를 되게 촌철살인 멘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본인이 뭐 시인을 꿈꿨던 문학도 출신이니까 이게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사실 말로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이 청취하는 사람들 내지는 기자들한테 머리에 꼭 박히도록 하는 말 그러니까요. 하는 네.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들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이분 거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현주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옛날 바른미래당 다니다 있다가 이제 영도 출마설 나올 때 이현주는 뭐 경유형 철새냐 뭐 이게 뭐 영도는 철새 도래지 아니다라는 말도 유명했고, 그다음 뭐 김문수 이번 지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대구 수성구 가가지고 뭐 김부겸 맞아요. 총리가 네. 붙었을 때 거기서 뭐 뼈를 묻겠다고 해놓고 이제 이후에 서울시장 출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구에서 뼈 묻겠다고 하더니 뭐 살만 왔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게 그겁니다. 박근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때 소명자료 내면서 뭐 이제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그 당시 세월호 때 진문을 봤다고 하니까 아니 이 정권은 무슨 재택근무 정권이냐, 뭐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더니 이 정권 들어가면 침대는 집무실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야,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이용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수석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좀막 예전에 이제 출입을 할 때도 알았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출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반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저랑 친한 타사 기자 중에 한 명이 그 운동권의 전설 우상호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 기자는 보수 정당만에 사실 우수석을 알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 원하면 내가 한번 자료 마련해 볼게 하고 저녁에 한번 기자 몇 명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 좋아요. 우수석이 이렇게 술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사람이 좀 귀여워져요. 그런데 둘이서 막 어깨동무하고 재밌게 막 술 마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기자가 막 좋아하니까 서로 막 좀 넥타이 막 이렇게 서로 바꿔 껴라. 그래서 네. 서로 바꿔 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기자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 브랜드 있는 넥타이를 메고 가는데 우상호 수석이 그 가지고 보여준 넥타이는 바꿔보니까 푸르마표야. 심지어 그걸 들고 와서 보여줬어. 근데 나도 이게 뭐냐 막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넥타이를 그래서 얘가 한 일주일을 울고 다녔어요. 여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우상호 수석 이제 방에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김상호 저기 전 하남시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형님 같은 분인데 그 형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좌관이었는데 그 다음 오신 분 이름은 이상호래요. 그래서 방에 그 의원하고 같은 보좌관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가면서 상호야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들어갔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의원 말고 이제 보좌관한테 가는 그런 했는데, 일부러 저 우상호 의원 좀 약간 놀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농담 삼아 돌아다니는 네. 그 일단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에도 조상호 변호사가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상호야 하면은 헷갈리겠는데 보니까. 네. 저는 사실 한두 번 만났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분이 이제 이게 좀 비속어인데 이 구라가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 구라 뭐 왕이구나 구라 대마왕이다. 그리고 뭐 썰이라고 하죠. 썰의 대마왕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기자들 점심 때 만나면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점심 만나서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한 시간 동안 자기 썰을 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저도 밥 먹으면서 밥을 먹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도 기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사실 정치인들이 한 시간 동안 썰 풀면 뭐 절반은 자기 자랑인데, 맞아요. 근데 네. 단순히 이제 자기 자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정치권 뒷얘기라든가 향후 뭐 근데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의 앞뒤 그리고 뭐 좌우까지 담아내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이게 계속 귀를 좀 꾹거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반드시 이게 뭐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업을 거는 거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정치 기술 거는데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이 86 대표 주자라고 해서 이제 우수석이 이제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86 용태론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대에서 거론되죠. 네. 본인은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제대로 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자꾸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억울해하긴 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은,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우수석보다는 약간 연배가 조금씩 어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86은 아니고 이제 97 정도에 걸리는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네. 좀 약간 애정이 교차하죠. 그 바라보면서 86세대 역할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분들 때문에 아래 세대들이 지금 자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는 뭐 당뇨라든가 뭐 의원들도 사실 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보수 언론하고도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초장엔 처음 봤을 때는 좋지가 않아 보였는데 보니까 결국 본인이 유연한 거였고 이번에 정무수석이란 특명을 준 것도 그 제일 야당이라든가 야당들하고 소통 잘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그쯤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도대체 개파적인 정체성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변인으로서 일단 하나만 붙이면 예.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대변인들이 참 많은데 익명으로 이제 누군지 말을 안 하겠지만 정말 악명 높은 대변인 같은 경우 전화도 안 받고 자기가 어떤 모임 가서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브리핑하라고 하면 막 3시간 만나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2줄짜리 브리핑하고 이러면 기자들 보고 어떠란 말이냐 이러는데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들에 유리하게 바이어스 깔아서 그렇겠죠. 네. 기자들은 상당히 환영하죠. 그 아까 그 김진우 기자가 언급을 잠깐 했지만 전 오영식 전 의원 거기도 원내대변인하는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기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화통하고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브리핑 해주면서 자기들 쪽으로 싹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우상호 수석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 부대표들을 상대로 계속 숙지를 시켰대요.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언론은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굉장히 대하는 게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개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저는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586이긴 586인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하고도 좀 다른데요. 임종석 전 실장도 상당히 좀 실용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우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어쨌든 우수석은 제아파 출신이잖아요. 그럼 제아파의 큰 어른은 이제 돌아가신 고 김근태 전 그렇죠. 의원이 네. 그리고 이분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만나보면 진짜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분인데 우수석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택해요.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가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2007년 대선 때 사실 열린우리당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 있던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그 당시에 경기지사죠. 탈당해서 민주당 쪽으로 합류를 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손학규 대세론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법 여건에서 그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상호 당시 수석이 그러니까 당시 의원이 가장 먼저 민주당 쪽에서 손학규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은 이게 줄 선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나가야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어떤 그러니까 되게 좀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게 자기를 위한 정치라기보다 되게 정치를 잘 알고 정치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파가 있지만 그 개파에 얽매인다는 느낌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도 열심히 뛴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명히 그 과정에서 우수석은 좀 이렇게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네. 거쳐온 것 같은데 윤석열 내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우선적인 건 내란 종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강원도에서 열심히 뛴 것이죠. 그리고 정무수석을 받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종식하고 앞으로 더 민주당 정부가 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정치적 미래까지 결부가 된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무수석을 맡아서 그 여당하고도 야당하고도 잘 풀고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그 정치적 대의 이런 것을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틀에서는 제압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좀 노예했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586들한테 바랬던 거는 들어왔을 때마다 정치 개혁을 바랬는데 우상호 수석은 이제 좀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아까 전에 회의에서 얘기했던 회차에서 얘기했던 허주 전 의원처럼 이제 정치를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지나치게 잘 알고 좀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구 기자가 얘기했던 그 야당 그 보수 언론들하고 잘 지낸다. 네네. 제가 이제 보수 정권 출입을 했잖아요. 사실 대변인이 그러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네. 보수 언론 사람들도 되게 좀 이것도 그러니까 우상호 네. 수석은 본인이 되게 정치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우상호가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는 이용 선배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수석으로 또 우상호를 선택한 이유도 반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석이 언론 인터뷰 저희 신문사하고도 인터뷰해가지고 직접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특히 야당과 대화가 제일 잘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역할이 적임자라고 했다고 제안을. 그래서 이제 뭐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우수석이 뭐 정부적 감각도 뛰어나고 야당과 대화도 통하는 인물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물망이 올랐을 거고 그리고 우수석 인터뷰 중에 되게 이제 눈에 띄는 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정치에 복원을 하고 싶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용욱 기자가 보건술사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복원해가지고 야 이거 이거 좀 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저희가 드디어 맞췄습니다. 항상 이게 예측해가지고 틀려서 사과 방송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이용욱 선배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뭐 아니 그리고 이분이 보면 그 우상호 수석이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2004년도에 그때 이제 돌이켜 보니까 당시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108명 배출돼 가지고 뭐 108 번뇌니 탄도리니 막 그랬는데 그때 열린우리당 상황을 다시 붙어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만들고 싶었던 정당상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라는 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과 분리되어 나온 열린우리당에서 최초의 실험이 있어서 우상호 수석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 중심주의의 뜻과 굉장히 결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상사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무성에 발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곧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이 두 사람의 조화 김민석 국정 2인자인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우상호 수석과 또 어떤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제가 이제 요즘 현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디테일한 속내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아주 그냥 간명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기술자다. 기술자들은 지금 어떤 기술을 걸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될 때고 그건 이제 우상호가 할 일이고 네. 우상호 수석이 할 일이고 또 김민석 지명자도 강하게 나갈 땐 나가지만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트러블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느낌과 이제 예전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김민석 지명자가 586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에 들어왔고요. 2001년 이럴 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상당히 위기를 겪어요. 뭐 이제 홍삼 트리오부터 해서 뭐 동교동계 문제도 그랬죠, 있고 네. 그래서 막 정풍운동 이런 걸 막 일으켜요. 이제 당시에 뭐 정동영 지금 선신정, 네. 선신정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586들도 막 그걸 합니다. 이제 같이 하는데 김민석 지명자는 어떻게 하냐면 일찍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동교동계에 뭐 적자 이런 말을 하니까 동교동계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몽준 캠프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586들이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여기 당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해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앙금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있겠죠. 왜냐하면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심지어 노무현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민석 지명자는 글로 갔으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네. 그런데 감정적 앙금은 있겠지만 선수인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지는 네.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묻어두고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거나 그러고 이제 기술자들끼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역할 분담을 하겠지요. 아니 제가 예. 그에 대한 해답을 우상호 수석의 책을 보다 찾았는데 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고 대선도 그해 열린 거예요. 6월과 12월 시차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경선도 돌아가고 대선 경선도 돌아갔는데 우상호 수석은 봤더니 김민석의 제안을 받고 서울시장 김민석 경선 캠프에 먼저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 경선 캠프 사무실하고 한 블록 차이에 노무현 경선 캠프가 있었는데 당시 안희정의 제안을 받고 도탕을 뛰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교동계에서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그런 열린우리당 세를 갖춘 586들하고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김민석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안희정으로부터 호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상호다. 그거는 역으로 돌아보면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직자적으로 들은 생각인데 우상호 수석이 과연 김민석 그럼 당시 후보를 좋아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당시 김민석이 나서야 선거를 이기고 나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도록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네.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올바른 길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인 분인데 이게 뭐 나를 위한 정치라기보다 현실 정치인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부터 사실 좀 오선 정치인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이 특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했다. 그래서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생각한다. 이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심과 야당 의견을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해서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우상호 수석이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듣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네.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말하는 역할이 훨씬 중요해질 듣는 역할, 네. 그리고 듣고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우 선배는요? 또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하겠습니다. 우상호는 수박도 아니고 호박도 아니다. 민심의 도구다. 민심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 썰의 대마왕, 구라 대마왕을 넘어서 소통 대마왕이 돼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커뮤니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